안녕하세요. 채슬리 TV 추석 특집으로 오늘은 반도체로 특집을 마련해 봤습니다. 요즘 반도체 주가가 하도 매가리가 없어가지고요. 네, 우리 IT의 신 이영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반도체 특집 얘기 나누기 전에 그래도 추석이니까. 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추석 인사 덕담 한마디 해주시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자, 이런 말씀이 통할 수 있는, 네, 우리 국내 시장은 쉬지만 미국 시장은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제발,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포함해서 제발 좀 반등 나왔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으로 임하겠습니다. 저는요, 추석만 되면 우리가 늘 하는 얘기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예, 라고 하는데, 이 퀀트로 분석을 해보면 항상 9월이 안 좋잖아요. 맞습니다. 네. 미국 시장도 12개월 중에 유일하게 마이너스 나는 달이 100년 역사에 평균으로 대보면 추석. 그래서 저는 거꾸로 하겠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제발 추석 9월까지만 말자. 네. 그리고 설 때 정도 되면 연말부터 연초 랠리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추석 인사지만 자 이제 추석이 거의 끝나갑니다. 예, 끝나고 나면 찬바람이 불면서부터 시장은 다시 반등을 하기 때문에 이번 10월달 미 대선 전에 아직까지는 변동성 구간을 좀 거쳐가야 되겠지만 조금 있으면 이제 풍성한 그런 주식시장이 열릴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같이 공부하시면서 지식적으로 풍성한 추석 연휴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영수 대표님은 앞에 제가 별명을 하나 붙여드릴게요. 샤방샤방.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이 대표님 영상 나오는 거 최근 것도 다 봤는데 볼 때마다 야 어떻게 저렇게 한결같이 샤방샤방일까? 아,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비결 좀 얘기해줘요. 아, 네, 스트레스 좀 덜 받으려고 하고 있고, 네, 촬영장에는 약간 이렇게 선크림 바르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스트레스를 좀 덜 받으실 수밖에 없는 게 한 2달 전이셨던가 이제 조금 엔비디아도 좀 과하고 네 그러면서 약간 IT도 좀 쉴 타이밍이 왔다 네, 그런 코멘트를 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쉬어야 될 때 쉴 줄 아니까 그러니까 얼굴이 좋은 게 아닌가. 원래 아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네. 되게 찔리네요. 네, 맞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식으로 성공한 사람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주식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좋아해서 주식을 잘 못 잘라요. 네, 그렇죠. 못 비웁니다. 또 그리고 그래서 제 주변에 주식 고수분들 보면 몇 천억에서 몇 백억에서 뭐 조 단위로 있으신 분들 보면 이런 조정장에 나 주식 잘 줄여놨다라고 얘기하는 분 한 분도 없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주변에도 그러시죠? 네, 그렇죠. 또 네. 주변에 대부분 그리고 테크 중독자들이 많기 때문에 네, 대부분 이렇게 시장 안 좋으면 같이 울고 있고요. 또 반등할 때 같이 행복하고 뭐 그렇습니다. 네. 중간중간에 왜 최근에 이 테크 주식들이 좀 빠졌는지에 대한 퀀트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나중에 한번 언급을 드리고 오늘은 1부에서는 해외 반도체 주식 그리고 나중에 2부에서는 국내 반도체 주식 이런 식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조정에 결국은 엔비디아가 위로 140을 치고 올라갔었으면 이런 조정은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런데 뭐 2달 전에 뭐 사실 저도 엔비디아 여기 거품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 석 달째 했거든요. 네. 근데 비슷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 엔비디아 그 밸류에이션으로 좀 과하다는 느낌은 어느 부분에서 받으신 거예요? 일단 밸류에이션이 과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았고요. 네. 오히려 이제 그 성장률, 분기별로 이제 성장률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왜냐하면 지난 분기 2024년 1분기 매출 성장률이 262%였고요. 네. 그 작년 4분기 매출 성장률이 265%였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분기가 YOY로 보면 성장률이 꺾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변수는 결국 그 주가 레벨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5% 조정받았을 때는 이 정도 주가 레벨이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와도
크게 악재는 아니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순식간에 V자 반등해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실적 발표할 때는 거의 정고점 수준에서 네. 발표가 됐기 때문에 아마 이번 실적 발표에 조정이 있을 거라고 저는 이제 좀 예상을 했고요. 그게 실제로 엄청난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122%면 성장률이 거의 그러면 반토막이 난 네, 거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라는 거는 단기적으로 성장률하고 굉장히 동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있었고 실제로 그게 결국 주가 하락의 근거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펀더멘털적으로 엔비디아가 주가가 지금 빠져야 되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주가가 높다, 단기간에 급등했다라는 거 말고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 PR이 지금은 포워드 기준으로는 29배 수준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렇더라고요. 네네. 그러네요. 제가 주식은 미분 값이다. 네, 그 얘기를 예전부터 했던 얘기가 있는데, 이 이익이 아니야,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에도 이익은 계속 증가해라고 했는데, 반도체는 항상 네. 어느 순간 이제 확 꺾이길래, 그동안에 도대체 왜 꺾이나라고 보다가, 2018년도에도 그랬고, 증가율이 꺾이면 주가는 그쵸. 꺾이는구나. 그래서 그 모간 스탠리에서도 24년 이번에 3Q인가요? 네네. 그 증가율이 꺾인다라고 하면서 반도체 약간 이제 중립으로 낮췄지 않습니까? 네네. 거의 비슷한 맥락이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도 보면 8월 데이터가 119억 달러로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역대 8월 수출 데이터 중에 최고치예요. 네, 사상 최대라고 네, 기사에 사상 나오는데. 최대고 전년 대비해서 38.8%가 증가한 건데 네. 이게 이제 주가는 올라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빠졌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 7월, 6월, 5월, 4월 전년 대비 증가율이 50%가 상회했어요. 예. 근데 이제 8월에는 30%대로 내려앉았기 때문에 증가율 그러니까. 네. 증가율 때문에 네네. 이 멀티플이 영향을 받는 거다.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증가율이 점점 더 떨어질 거고 결국 이제 이게 피크아웃을 할 거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네. 네. 보통 우리가 PER을 갖다가 피터 린치가 PEG 개념으로 EPS 그로스가 30%면 PR 30배 괜찮다. EPS 그로스가 70%면 PR 70배도 괜찮다. 이게 피터 린치가 강조했던 PEG 개념인데 반도체 수출도 50%씩 계속 증가하다가 30대로 엔비디아도 250 이러다가 120이니까 네네. 그동안에 PER을 뭐 60배로 받았으면 30배로. 그렇죠. 그러면 엔비디아도 지금 PER이 한때 높을 때는 뭐 80배 이렇게 받다가 네. 지금 29배면 어떻게 뭐 앞으로 성장률이 계속 어떻게 떨어집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성장률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역기저 효과라는 게 있고요. 그러겠네. 네. 그러니까 이제 작년 실적이 아무래도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올렸거든요. 실적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번에 가이던스 제시한 게 이번 분기가 300억 달러 나왔고 네. 가이던스가 325억 달러 정도로 제시를 했었거든요. 근데 시장 컨센서스는 제가 보기에는 330억 달러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QOQ로 보면 이제 분기별로 보면 이번 실적이 15% 성장이거든요. 네. 근데 다음 분기는 330억 달러가 나온다면 10% 성장률이.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성장률이 완만해지는 거는 이제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런 게 주가에 지금 반영이 돼가지고 140 갔던 게 110, 네. 110이 살짝 깨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바로 앞전에 8월이나 이때는 140에서 105 갔다가 바로 급반등을 하면서 그렇죠. 130까지 올랐는데 거기서 이제 실적을 발표했지만 이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주가가 내려오는 모습이고. 근데 우리가 뭐 지금 AI가 캐점에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고, 뭔 소리야. AI 지금 시작한 지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이제 시작이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글로벌하게 큰 자금들은 한 5년 정도의 연평균 성장률 CAGR을 보면서 아마 할 거라고, 그죠? 이 QOQ보다는. 그러면 이 대표님이 보실 때는 어느 쪽이에요? 좀 캐점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뭔 소리야. 아직 남았어. 어느 쪽입니까? 저는 사이클은 이번 AI라는 거는 결국 저는 혁명이라고 할 만한 사이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이제 제가 뭐 테크에서 혁명이라고 하는 사이클은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에 월드와이드웹, 예. 인터넷 혁명,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 이제 모바일 혁명. 모바일 혁명. 예, 그게 이제 보통 10년 사이클이었는데 주가로 보면 보통 한 5년 지나가니까 정점이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그게 똑같이 성장률. 예.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2014년, 15년쯤에 이제 주가로는 그 뒤로는 재미가 없었거든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이 AI 혁명이라는 사이클도 결국은 5년, 투자 시계열로는 5년 사이클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아직 2년이 안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계속 뭐 업사이드는 있는 건데 다만 이제 그 안에서 주도하는 흐름이 바뀌죠.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인프라부터 깔리거든요. 그래서 네. 서버 클라우드 인프라 먼저 깔리고 예전에 월드와이드웹 때도 보면 시스코 같은 이제 그러네요. 뭐 어떤 스위치나 라우터 같은 것들이 먼저 깔리고 요게 이제 디바이스로 내려와야 돼요. 예. 예. 근데 그때도 이 디바이스에 무선 통신이 되기까지에는 사실 그 캐즘이 중간에 그 어떤 캐즘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예. 이게 바로 릴레이가 안 되고 중간에 한번 덜컹거렸다가 이게 확장이 되는 그림인데 이번에도 AI라는 게 지금은 서버 클라우드 사이클이었고 인프라 빅테크들의 군비 경쟁이 메인이었고 이게 이제 결국 디바이스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온 디바이스 AI라는 컨셉인데요. 여기서 약간 시차가 있는 거죠. 왜냐면 서버 클라우드는 우리가 반도체에서 보통 PPAC라고 많이 하잖아요. 네. 퍼포먼스 그리고 파워 그리고 에어리어 그리고 코스트인데 예. 사실 그 서버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C를 무시합니다. 코스트 원래 반도체는 그러니까 성능 좋고 전기 소모 적고 예. 그리고 적게 공간 차지하고 예. 코스트가 제일 중요한 게 이 네 가지 요소인데 이번 서버 클라우드 사이클 들어보면 내가 성능이 5배 비싼데 5배 가격에 살래? 그러면 예전에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반도체에서. 근데 지금 이게 용인되는 거죠. 그게 가능하니까 4만 달러짜리 칩이 나오는 거고 엔비디아 H100이라는 칩이 4만 달러가 될 수 있는 거고 여기 들어가는 HBM이라는 핵심 아이템이 반도체 수율이 70%가 안 되는데 50% 이익을 내는 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도 처음 보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용인되는 건데 서버 클라우드는 근데 그 빅테크들이 지출하는 거잖아요. 캐펙스라는 걸 통해서 지출하는 건데 디바이스는 우리 소비자들이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AI가 결국 디바이스로 내려올 때 이게 가격 전가가 돼야 되는데 예. 그게 아직까지는 가격 전가를 할 만큼 완성도가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야. 그래서 그 사이에 지금 어떤 덜컹거리는 구간을 지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야. 제가 오늘 이영수 대표님하고의 이 합방을 너무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 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겪었던 이 혁명이 이 IT 혁명이 PC 혁명 그리고 그 다음에 왔던 게 이 온라인 웹 혁명인데 저는 그때 주식 시장에 94년도부터 있었으니까 96, 97년도부터 이 닷컴이라는 게 시작이 되고 그죠? 그쵸. 그때 뭐 수익을 내는 단계가 아니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시장에 나중에 뭐 데이콤 상장하고 그러고 보니까 그 인프라를 까는 데 수요가 처음에 생기다 보니까 시스코 말씀하셨듯이 처음에는 그런 기업들이 올랐었었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나중에 지금 데이콤 어디 갔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뭐 천리안이고 뭐고 어디 갔는지 지금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깔아주고 근데 우리 모든 세상이 지금 온라인 세상이 돼버렸는데 그 온라인이라는 인프라를 깔아주니까 이제 그 다음에 거기서 돈 버는 기업이 아마존 같은 게 2001년도 바닥치고 그때부터 뭐 2,800배인가 뭐 올랐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번에 AI 혁명도 지금은 서버 단계에서 빅테크들이 막 투자하면서 그 기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은 이제 온 디바이스로 소비자 단에 내려와야 되네요. 맞습니다. 그때 주인공이 바뀌겠네요, 그러면? 그렇다고 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온 디바이스 AI 쪽으로 제일 주목하는 회사는 이제 애플인데요. 네, 이제 애플이 뭔가 킬러 어플리케이션을 내놓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예.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삼성은 안 됩니까? 삼성은 좀 이게 네. 약간 그 AI라는 게 저는 이제 킬러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게 에이전트 AI라는 컨셉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에이전트 AI라는 거는 일종의 우리가 AI 나오기 전에 슈퍼 앱이라는 이야기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네.
앱이 너무 많다. 그냥 한 개 앱에서 다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해서 이제 슈퍼 앱이라는 컨셉이 나왔는데요. 이게 슈퍼 앱이 결국 에이전트 AI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말로 뭔가 명령을 하면, 나 내일 모레 출장 갈 거니까 거기 호텔 예약해주고, 항공편 예약해주고, 예. 그러면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AI가 내 어플, 스마트폰에 있는 어플에 여행 앱에 들어가서 예약해줘야 되고, 해주고. 네, 그리고 호텔 앱에 들어가서 예약해줘야 되고, 네. 네, 뭐 그리고 환전 이런 것들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 다 일일이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게 이제 에이전트 AI 컨셉인데 아직까지는 그거를 하려면 결국 어플에 대한 핵심 어떤 통제에 대한 권리를 AI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OS,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리고 반도체, AP, 그리고 하드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생태계까지 다 수직 계열화하고 있는 회사가 유리한데, 예. 안드로이드는 연합군이잖아요. 예. 삼성은 연합군이다 보니까 OS 별도, 그리고 반도체 따로,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어플리케이션도 다 별도죠. 네. 물론 애플도 어플리케이션 통제까지는 당분간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애플이 이제 기본 앱들이 있잖아요. 페이스타임이라든지 메신저라든지 이제 애플의 뭐 메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기네들이 다 통제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한적인 에이전트 AI 서비스지만 그래도 제일 완성도 높은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는 게 이제 스마트폰에서는 애플,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는 테슬라라고 보고 있는 거죠. 야, 이렇게 자연스럽게 테슬라까지 이어지는군요. 네. 저도 그 테슬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처음에 좋아했다가, 뭐 저는 이제 좀 밸류에이션을 좀 보는 입장이니까, 이거 밸류에이션이 너무 말이 안 되는데, 그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시가총액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시가총액으로 전 세계 자동차 회사 시가총액 다 합친 거 한 2배 정도 됐었으니까, 아무리 전기차로 그렇게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버는 수익의 2배를 벌 수 있나? 뭐 이것 때문에 그 다음에는 좀 약간 이렇게 안티로 나갔다가 최근에 바닥 100불 찍고 나서 올라올 때 보니까 테슬라가 그냥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FSD도 팔아먹고 여러 가지 나중에 이 플랫폼 회사가 되고 AI에 결국은 우리가 자동차를 타면서 여행도 가고 출퇴근도 하고 많은 시간을 이제 차에서 보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자동차 안에서 우리가 그 아이언맨에서 봤었던 거죠. 네네. 네, 그런 게 이제 실현이 되겠구나라고 딱 생각하는 순간 야, 그동안 도로에서 허비했던 그 많은 시간들을 이제는 차 안에서 정말 뭐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뭐 필요할 때마다 이 AI를 통해서 얘기하면서 야, 자동차 자체가 이 AI 플랫폼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부터는 야, 앞으로 테슬라 그냥 계속 사모아야 되겠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엔비디아를 사모아야 됩니까? 테슬라를 사모아야 됩니까? 일단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우리가 보기에는 약간 특이하죠. 굉장히 특이한데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사실은 맞아 들어가고 있거든요. 일론이 원래 그 마스터 플랜이라는 걸 항상 SNS에서 공개를 합니다. 2006년에 이제 본인의 블로그에서 처음으로 마스터 플랜 파트 1을 공개를 했었고요. 네, 예. 그때 나온 게 이제 모델 S와 이제 이런 그 전기차 로드스터에 대한 컨셉이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파트 2가 이제 저가 전기차인 모델 3 그리고 사이버 트럭에 대한 컨셉이었거든요. 파트 1, 파트 2가 항상 자기가 이야기한 대로 다 실현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파트 3가 에너지 트랜스포메이션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테슬라가 그때 이제 태양광 사업 진출하고 ESS를 통해서 이제 그 스마트 그리드를 이제 구현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사업을 확장을 한 거죠. 네. 그리고 최근에 그 일론 머스크가 본인의 인센티브안을 목리를 부렸죠. 66조 원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이제 열심히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결국 주주들이 통과를 시켰거든요. 네. 그 뒤로 나온 게 이제 마스터 플랜 파트 4인데 예. 거기서 나온 건 명확합니다. 테슬라는 전기차 업체가 아니라 AI 업체, 로보틱스 업체가 될 거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는 레벨 3 자율주행차가 되면 우리가 이제 핸들을 손에서 놓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레벨 2까지는 운전의 주도권이 사람한테 있고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기 네. 때문에 디바이스는 우리를 보조하는 건데요. 네. 레벨 3부터는 이제 디바이스 쪽으로 운전의 주도권이 가고 사람이 보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벨 4, 5 가면 이제 로보택시로 점점 더 진화되고 이게 사실상 온 디바이스 AI거든요. 여기서 이제 인지 판단 제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제어가 되는데 그러니까 인지라는 건 센싱이겠죠. 뭐 예. 카메라, 레이더, 라이더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판단을 하잖아요. 예. 그 판단이 결국 AI입니다. AI가 판단을 해야 되고 이거는 이제 디바이스 자체에서
자동차 자체에서도 제어를 일부 해야 되지만 고난이도의 작업 같은 경우 서버 클라우드하고 통신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일론이 xAI라는 회사를 통해서 엄청난 규모의 슈퍼컴퓨터를 구축하고 있는 게 결국 그거를 위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운전대를 놓게 되면 내가 일을 하든 뭐 콘텐츠를 소비하든 이제 플랫폼에 접속할 수 있는 시간이 네. 생기는데 이 자동차 안이 그러면 완벽한 공간 컴퓨팅이 될 수 있거든요. 여기를 통해서 이제 일론은 적어도 움직이는 거, 모빌리티에 대한 빅데이터는 가장 고급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중에는 이 자기네들의 그 OS랑 어떤 소프트웨어를 다른 자동차 업체한테 판매하는. 예. 그래서 다른 자동차 업체를 사실상 폭스콘화 만들어버리는 그런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네. 야,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지금은 테슬라의 그 마스터 플랜 4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엔비디아가 또 필요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옵션은 안 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원래 일론이 불과 한 1, 2년 전만 해도 엔비디아에 대해서 그렇게 되게 네거티브 했었습니다. 자기네들 도조라는 칩이 있거든요. 아, 예. 기존의 도조 시스템을 위해서 이제 자기네들 자체 설계한 칩이 있는데 이게 데이터 학습을, 그러니까 트레이닝을 아무리 해봐도 자기네들 칩보다 엔비디아가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말을 싹 바꿔서 지금 xAI에 들어가는 칩은 H100이라는 칩 2만 개를 쓰고 학습을 해서 서비스하고 있고 네. 조만간 나오는 버전이 이제 10만 개를 10만 가지고 개. 네, 하고 있고 조만간 이걸 30만 개까지 확대 스케일업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언제부터인가 앨런 머스크는 우리가 H100이라든지 이런 AI 가속기를 엔비디아에 그런 칩을 내가 이렇게 많이 확보했어. 약간 자랑하듯이 얘기를 그렇죠.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이제 일론이 굉장히 그래도 큰 손이지만 마이크로소프트나 오픈 AI나 메타가 사는 양에 비해서는 굉장히 미미하다 보니까 그 엔비디아에서도 별로 대접을 안 해줬어요. 네. 네, 물량 할당이라든지 가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은 페이버를 주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 달라졌죠. 그렇네요. 네. 자,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우리가 그러면 미국 지금 반도체를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저는 큰 그림이 딱 이제 마스터 플랜이 생겼거든요. 미국 주식 마스터 플랜이 섰습니다. 제 생각은 이래요. 테슬라에 대한 저희가 봤던 이 미래 비전 29년, 30년 되면 잘하면 테슬라가 시가총액 거의 1, 2등까지 가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네. 하고 있는데 그런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엔비디아가 필요하고 그동안에 엔비디아의 사이클을 보면 이 반도체 사이클이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보면. 네, 맞습니다. 네, 2022년 빠지고 2018년 빠지고 그런 식으로 빠지면서 항상 보면 엔비디아도 늘 반토막. 예, 이 4년마다 이제 반토막이 나섰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 뭐 130 이럴 때도 너무 쫓아서 하지 마시고 나중에 또 2026년 되면 또 반토막 날 겁니다. 그때 한 700불에 사세요.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뭐 하이닉스도 그렇고 마이크론도 그렇고 고점 대비 벌써 막 40%씩 빠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 빨리 빠진 거 아닙니까? 지금 사이클로 봤을 때?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 사이클의 초창기 일어날 때는 이 엔지니어들, 현업에 있는 엔지니어들하고 투자자들이 같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게 한 1년 6개월은 허니문 기간이 이어져요. 허니문. 네. 근데 이제 보통 이게 뭐 진짜 거짓말같이 보통 한 1년 6개월 지나면 이제 그 엔지니어하고 투자자들의 시각차가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투자자들은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잖아요. 네.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당장 뭐가 되고 있어? 라는 게 이제 검증을 요구하고 있는데 엔지니어들은 아니야, 내 머릿속에 이런 아름다운 그림들이 있어. 이게 되면 나중에 겁나게 돈을 벌 수 있어. 이제 여기서 이제 시각차가 생기거든요. 네. 그게 이제 보통 조정으로 이어지죠. 그렇게 조정으로 이어졌을 때 저는 감아보니까 엔비디아든 테슬라든 계속 사모해야 되는 주식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고 있으면 그동안에 엔비디아의 저는 10년 주가 수익률을 보면 반도체 사이클은 똑같은데 조정받을 때는 같이 조정받다가도 올라갈 때는 항상 엔비디아가 무섭게 올라갔었잖아요. 그렇죠. 2015년 이후로도 이렇게 보면 항상 무섭게 올라가서 예전에는 저는 무섭게 올라갈 때는 이게 비트코인 때문에 그런가? 비트코인 그 채굴 때문에. 그때는 그런 영향이 있었죠. 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 채굴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챗GPT 이후에 AI 이 가속기
이 개념으로 또 주가가 오르는 걸 보고 와 그게 이게 뭐 비트코인 마이닝하는 뭐 노가다만 해주는 이 GPU가 뭐 노가다만 해주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계속 사모아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쌀 그런데 때.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는 엔비디아라는 업체가 그냥 GPU, 반도체 업체였잖아요. 네. 근데 지금 엔비디아의 밸류는 반도체 업체의 밸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단순히 그동안에는 GPU라는 AI 가속기, 그리고 이제 뭐 그래픽 프로세서 이런 쪽을 주로 하던 거였는데 지금 회사 그림이 완전 바뀌었어요. 그래서 단순히 GPU뿐만 아니라 CPU하고 같이 이제 지금은 칩 투 칩 커뮤니케이션, 서버 투 서버, 데이터 센터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걸 병렬로 해서 굉장히 스케일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효율적인 솔루션을 이제 엔비디아가 제공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GH200이라고 하는 그레이스 호퍼 200 아니면 뭐 GB200 예. 이제는 GPU만 사지 말고 예. 우리 CPU랑 GPU 같이 사면 더 좋아. 심지어 이거보다 더 좋은 거는 우리의 서버를 그냥 사. GB200 NVL 해서 NVL 36, 72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서버에 대한 솔루션 제공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데이터 센터, 이걸 이제 액체 냉각, 리퀴드 쿨링까지 예. 해주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해 주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는 기존의 쿠다라는 예. 이 우리 칩을 사면 그냥 쓸 수 있는 소스 코드를 그냥 갖다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제공해 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락인 효과를 이제는 예전에는 뭔가 새로운 어떤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로보틱스라든지 자율주행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려면 시뮬레이션을 굉장히 오래 하잖아요. 네. 사서 막 몇 년 돌려보고 하는데 이걸 그냥 가상세계에서 메타버스라는 이 가상세계에서 현실하고 똑같은 물리 조건, 네. 그 디지털 트윈이라고 합니다. 네. 그걸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또 엔지니어들이 거기서 하다 보면 또 여기서 많은 데이터들이 쌓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또 쿠다처럼 또 하나의 강력한 생태계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이제 더 나가서 그럼 니네 칩 너무 비싸서 못 쓰겠어, 벤처기업들. 그래? 그럼 우리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해 줄게. 그래서 NIM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엔비디아 인프런스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 GPU당 1년에 $5,000만 내. 예. 그러면 이게 니네들 쓸 수 있게 해주고 프레임워크까지 다 줄게.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밸류에 녹아 있는 겁니다. 이야. 네. 아니 처음에 말씀하실 거는 들으면서는 이 80년도 90년도를 호령했던 인텔처럼 되는 거구나. 저는 약간 그 생각도 들었어요. 네네. 모든 PC에 인텔 인사이드.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도 서버 시장의 CPU는 인텔이 그래도 네. 90% 이상이라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PC가 됐든 서버가 됐든 인텔 없으면 안 되니까. 지금은 완전히 그 늙은 호랑이처럼 돼버렸는데 지금 엔비디아가 그 영역에다가 방금 말씀하셨던 뭐 쿠다, NIM, 그 여기서 확장성이 사실 대단하네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저도 이제 그 사실 인텔의 최전성기를 지금 엔비디아에서 보고 있는데 네. 이번 조정의 또 다른 빌미 중에 하나가 저는 방금 말씀하신 데서 힌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인텔이 굉장히 잘할 때는 예. 틱톡 전략이라고 기억나십니까? 틱톡 전략. 예. 네. 그러니까 인텔이 매년 칩이 좋아지는데 한 해는 아키텍처 설계를 바꾸고 또 한 해는 공정을 40나노에서 30나노로 바꾸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매년 좋아지니까 AMD나 나머지 업체들이 따라갈 수 없었잖아요. 지금 엔비디아처럼. 네. 그런데 이제 인텔이 틱톡 전략을 폐기하면서 몰락이 시작됐었거든요. 인텔이요? 네네. 그런데 지금 엔비디아가 이 틱톡 전략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원래는 엔비디아가 2년마다 신제품을 내놓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암페어라는 아키텍처 그리고 작년에 나온 호퍼. 네. 원래는 호퍼를 2년 팔아먹고 새로운 아키텍처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블랙베리라는 거를 1년 만에 내놓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1년마다 신제품 내놓겠어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상 인텔이 과거 했던 틱톡 전략이거든요. 매년 칩이 좋아지니까 그러면 엔비디아 너무 대기 송분표도 길고 그냥 AMD 한번 가볼까? 이런 업체들이 그래 조금만 기다리면 나오니까 이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블랙베리 설계 결함이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그림 우리가 뭐 NIM 옴니버스 뭐 이런 것들 다 좋은데 그럼 이게 기술력이 백업이 안 되면 다 말짱황이잖아요. 그렇네요. 근데 거기서 한번 스크래치를 준 거죠. 그래서 블랙웰이 원래 나오기로 한 것보다 인터포저 쪽에서 뭔가 설계 결함이 있어서 한 분기 정도가 지연됐습니다, 이번에. 네. 그게 이제 또 하나의 또 조정의 빌미.
성장률이 가장 큰 문제였지만 그 못지않은 또 뭔가 투자자들의 의심에는 니네 기술의 완성도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준 것 같아요. 야, 그래도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이해가 되네요. 보니까 그동안에 진짜 하퍼에서 블랙웰로 이래 가면서 계속 초격차를 뒤에 뭐 AMD가 쫓아오는데 아유 쫓아오려면 쫓아와봐 하면서 계속 초격차를 유지하면서 올라갔는데 기술적인 우위를. 근데 이번에 딱 기술적 결함 얘기를 하면서 AMD는 AMD대로 또 막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러다가 이거 격차가 줄어드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저도 AMD를 좀 사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단기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AMD는 일단 뭐 지금 사실 비교가 안 되는데요. 일단 올해 AI 가속기 매출이 엔비디아가 거의 많게는 1,000억 달러까지 보거든요. 근데 AMD가 올해 기껏해도 45억 달러인데 중요한 거는 우리 시장 컨센이잖아요. 근데 올해 초에 원래 MI300X에 대한 매출 가이던스가 30억 달러였는데 뭐 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40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고 이번 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40억 달러에서 45억 달러로 추가 상향 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미미한 물량이 가고 있지만 성장률로 보면 AMD가 나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관점이 맞는 것 같아요. 산업적인 관점에서 이거 1,000억 달러하고 45억 달러가 비교되냐 하는 건데 성장률로 보면 AMD의 가속기 성장률이 나쁘지 않은 겁니다. 그렇네요. 실제 시총도 보니까 저는 AMD가 그래도 엔비디아 시총에 뭐 한 3분의 1 되지 않을까 봤더니 시총이 10분의 1이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매출 비교해 주시니까 그게 시총이 그 정도 격차가 나는 게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대로 성장률에서는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마 이 반도체 ETF 지금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거기 보면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 보면 브로드캠부터 쫙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뭐 분산 투자하고 있는 개념이나 마찬가지인데 지금은 다른 반도체도 뭐 나쁘지는 않다. 근데 최근에 그 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라든지 그런 뭐 AI 서버 만들어주고 랙 만들어주고 뭐 이런 회사들까지 막 오르다가 못 올라가고 이래 좀 주저앉고, 델도 실적 발표하고 좀 주저앉고. 그러니까 저는 뭐 주식 투자를 오랫동안 하면서 우리가 너무 밑단에까지 내려가다 보면 거기서 좀 어떻게 보면 이 핵심을 놔두고 자꾸만 주변으로 이 돈이 분산되다 보면 그게 안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산업 트렌드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전에 그 디스플레이 보면 LCD 기억나시겠지만 LCD에 보면 굉장히 많은 밸류 체인들이 있었잖아요. 무슨 필름하는 업체도 있었고, 뭐 중간에 머티리얼 넣는 업체도 있고, 모듈 하는 회사도 있고 이런데 그게 OLED로 바뀌면서 거의 이 내재화가 됐거든요. 그리고 터치 스크린도 심지어 내재화를 해서 이제 옥타라는 기술로 이제 전환이 된 건데, 그러면서 사실 밸류 체인이 굉장히 많이 쪼그라들었어요. 물론 이제 거기서 살아남은 업체들은 규모가 커지고 했지만 지금 AI라는 게 딱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winner takes it all. 그러니까 예전에는 낙수 효과로 다 이렇게 같이 나눠 먹던 것들을 이제는 엔비디아 같은 업체들이 계속해서 종으로 횡으로 계속해서 확장을 하다 보면 그 밑에 있는 밸류 체인이 원래 해야 되는 것들을 다 먹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